가해자가 며느리라고. 내가 신고했어요.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요. 비오는 밤 양옥집 거실. 시어머니 김정숙은 소파 끝에 매달리듯 앉아 헬멧을 쓴 경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처럼 푸른 멍이 여러 개 박혀 있었지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수지는 젖은 머리를 제대로 말릴 틈도 없이 큰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슬리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신고는 오후 4시 5분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 김정숙 어르신. 이 통화 맞으세요?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날 밀었어요. 자꾸 약도 바꿔놓고 나 무서워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그때 회사에 있었어요. CCTV도 있다니까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너 같은 며느리 하나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또 얹혀 살겠다고 들어온 그 여자는 뭐가 되냐? 또요? 또 며느리요? 경찰이 눈살을 찌푸렸고 수지는 그 말을 처음 듣는다는 듯 멍해졌습니다. 정숙의 시선은 거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작은 방을 향해 꽂혀 있었어요. 조용히 닫힌 방문 너머 누군가 방금까지 서 있었던 것처럼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감상평 한 줄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마당을 쓸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저 고집불통 할머니 또 일하시네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숙은 그런 말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혼자 사는 오래된 양옥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부부가 도시로 이사간 뒤 점점 더 적막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아들 태호는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오겠다 약속했지만 현실은 석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기도 어려웠어요. 맞벌이에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정숙은 마음 한편이 늘 헛헛했지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던 건 지난 10년간 꾸준히 다니던 동네 병원 의사 오현수뿐이었어요. 현수는 오래전부터 정숙의 건강을 관리해온 사람이었고 가끔 집에 들러 약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정숙은 그에게 속내를 조금씩 털어놓았지요. 아들 부부와의 갈등은 사소한 잔소리에서 시작해 점점 더 깊은 오해로 번졌다고요. 하지만 정작 며느리 수진이 정숙을 어려워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잔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수년 전 태호와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정숙은 며느리에게 종종 알 수 없는 경계심을 드러냈고 결혼식 날조차 이 집 살림은 내가 정한다는 말을 해 수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수진의 입장에서는 잘 보이고 싶어 애쓰는 만큼 상처도 커졌지요. 그러다 아이 둘을 낳고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그녀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일일이 고개 숙이기 어려워졌어요. 정숙은 그 변화가 못마땅했지만 그 뒤로는 굳이 말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 불편함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얼마 전 통장에서 빠져나간 큰 금액을 두고 벌어진 오해였어요. 정숙은 그 돈을 며느리가 건드렸다고 확신했고 수지는 누군가 도용했을 거라며 억울해했지요. 아들 태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애를 태웠지만 정숙이 이유를 말하려 들지 않자 갈등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정숙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한때 이 집안의 첫 며느리였던 박미경이라는 이름이 얽혀 있다는 걸 말이지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수지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집에 들르기로 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 한쪽에 쌓여 있는 종이 박스 더미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택배 박스들이었지만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수지는 이상하다 싶어 살짝 박스를 옮겨보았고 그 안에는 반쯤 뜯긴 약봉지와 오래된 편지 묶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별거 아니다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나 그 태도는 분명 불안해 보였지요. 수지는 더 묻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정숙의 시선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먹던 중이었어요. 정숙은 갑자기 수진에게 불쑥 말했어요. 수진아, 혹시 내 통장 봤니? 그 말투는 마치 확신한 사람처럼 단단했어요.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저요? 그럴 리가요. 왜 제가 어머니 통장을 봐요? 하지만 정숙은 묵묵히 밥을 뜨면서도 눈길만큼은 매섭게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도 버거운데 시어머니의 의심까지 받아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했지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을. 그러자 정숙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면 누가 내 돈을 가져갔겠니? 그 한마디는 수진의 가슴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낯선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 카디건을 입은 모습. 그녀는 망설이는 듯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경아, 왜 왔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은 채 그 이름을 되뇌었지요. 미경? 누구지? 그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지난번 일도 있고. 수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그 여자 사이에 무언가 깊고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걸 그 분위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지요. 정숙은 며느리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그 여자를 데리고 마당 쪽 작은 방으로 갔어요. 문은 살짝 닫혔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지요. 아직 기다리라고 했잖아. 수진이가 눈치챌 수도 있다고. 정숙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미경의 울먹이는 목소리.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정말 늦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죠. 수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 내 이름이 여기서 나와? 그날 오후 작은 방에서 나온 미경은 수진을 스쳐 지나가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죄송해요. 이 집에 이런 모습으로 다시 와서.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지요. 정숙은 그제야 며느리를 바라보며 짧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늘 일은 그냥 모른 척해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수진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집안에서 숨겨진 또 다른 갈등의 그림자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미경이 다녀간 다음 날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수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제 들은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이들이 먼저 도시로 돌아간 뒤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정숙은 갑자기 이부자리를 털며 말했지요. 수진아, 내가 어제 본 박스들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자 수진도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정숙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 애는 우리 집에 한 번 들어왔던 아이야.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정숙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보건소 직원이었지요. 정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며 최근 약 처방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지는 처음 듣는 말이라 깜짝 놀랐고 정숙 역시 얼굴이 굳어졌어요. 약이 바뀌었다고요? 수진이 묻자 직원은 처방전 기록을 보여주었지요. 그 안에는 한 달 전 새로 등록된 보호자 이름이 있었어요. 박미경. 순간 정숙은 숨을 들이켰어요. 수지는 눈을 크게 뜬 채 직원에게 되물었지요. 이분이 보호자라고요? 이 집에 지금은 안 사는 사람인데. 직원이 돌아간 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숙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왜 그 사람을 보호자로 등록하신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숙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가죽 모서리가 닳아버린 서류철에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지요. 미경과 태호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 초안이었어요. 수지는 그 문서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첫 며느리였다고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애는 우리 가족이 될 뻔했던 아이야.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내쫓았지. 수진의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지요. 내 시아버지가 아팠을 때였어. 그 애는 정식 혼인도 안 했는데 살림살이를 손댔다고 내가 화를 냈었지. 그리고 마침내 일부러 숨겨온 진실의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사실 그때 통장에서 사라진 돈도 미경이에게 준 돈이야. 수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왜요? 어머니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을 꼭 쥐었어요. 그 애가 병이 있거든.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네. 그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 생각했어. 수진의 가슴은 벼락처럼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의심, 감춰진 돈, 미경의 울먹이던 목소리.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따랐어요. 정숙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애가 내 이름을 안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어요. 이 갈등은 단순한 고부 문제도 사라진 돈 문제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밀어낸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수지는 멍해진 눈으로 정숙이 감추고 있던 서류들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답니다. 미경의 병을 알게 되고 난 뒤 수진의 마음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숙이 지금껏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던 거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정숙이 그토록 수진을 경계하고 의심해온 이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미경이라는 존재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작은 전기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류철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혼인신고서 초안, 정숙의 메모, 그리고 치료비 송금 내역이라는 문서까지 모든 서류 끝에는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경이는 내 잘못으로 떠난 아이. 이제라도 돌봐야 한다. 그 글귀는 수진의 마음을 가만히 찔러왔지요.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어요. 정숙이 물을 마시려다 기침을 한 거였어요. 수진은 재빨리 달려가 컵을 받쳐 들었지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기침이 심하세요? 정숙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숨도 조금 가빠 보였어요. 수진은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정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내 병은 검사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수지는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작은 방 문을 꼭 닫아두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같은 소리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답은 없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정숙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울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숙, 태호, 그리고 미경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들이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지요.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나는 그 애한테 너무했어. 태호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그냥 내 고집만 세웠지. 그 순간 수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정숙이 미경을 다시 집에 들이려 한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속죄였다는 걸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어요. 도시에서 급히 내려온 듯 헐떡거리며 말했지요. 엄마, 미경 누나가 병원에 실려갔대.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 태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제부터 무리가 있었대. 치료비도 밀리고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대.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지는 얼른 정숙의 손을 잡았지만 정숙은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나 때문에 그 애가, 그 작은 속삭임은 마치 오래된 집안에서 흩어지는 먼지처럼 허무하게 퍼져갔지요. 정숙의 어깨는 젖은 종이처럼 축 꺾여 있었고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작은 방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혼자 몰래 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될 더 큰 소용돌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정숙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힌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급히 외투를 챙겨들고 태호와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섰지요. 수진도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너는 잠깐만 집을 지켜줘. 그 말은 분명 평소에 정숙답지 않았어요. 늘 며느리를 경계하고 거리두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수지는 뜻밖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과 태호가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수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문득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정숙이 철저히 잠가두던 그 방이었지요. 혹시? 수지는 조심스레 손잡이를 밀었어요. 방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책장 위에는 누군가 오래전부터 모아둔 두툼한 서류철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그중 가장 오래돼 보이는 서류철을 꺼내 먼지를 털고 펼치자
그 안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어요. 정숙이 젊을 때부터 써온 가계부, 병원 기록, 상담 일지,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반성문까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그곳에는 미경의 이름이 정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살림을 잘했지만 나는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자꾸 밀어냈다. 태호는 미경을 사랑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안 체면을 앞세웠다. 그 아이가 떠난 뒤 태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고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수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서류철의 가장 뒤쪽에 꽂힌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미경이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아, 아기가 있었던 건가? 하지만 뒷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태호의 아이가 아니다.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누구의 아이였던 거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누군가 황급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얼른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지요. 문을 연 사람은 뜻밖에도 오현수 의사였어요. 아, 수진 씨 있었군요. 정숙 어르신이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닌지 와봤어요. 수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서류철을 감추듯 뒤로 밀었어요. 어머니는 태호랑 병원으로 가셨어요.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으신가 봐요. 현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가 수진의 손끝에 남은 먼지를 보고 작게 물었지요. 혹시 그 방에 들어가셨나요? 그 목소리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얼어붙은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수가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릴 수도 없었지요. 그는 천천히 서류철 하나를 들고 마치 익숙한 물건을 다루듯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정숙 어르신이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수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왜 이걸? 현수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미경 씨 기억하시죠? 사실 그 아이의 병을 처음 진단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건 정숙 어르신의 비밀이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숨겨온 비밀입니다. 수지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리고 그 순간 현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경 씨가 키우던 아이의 아버지는 나였어요.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현수는 오래도록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 정숙 어르신이 감당할 수 없을까봐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군요. 수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미경의 병, 아기의 비밀, 정숙과 현수의 얽힌 과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호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서.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 수지는 그 말만으로도 이미 상황이 심각함을 느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 말은 먼 오래된 집안에서 폭발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태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태호 씨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태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의사가 말하길 갑작스러운 쇼크라고 했어.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순간적으로 쓰러진 거래. 수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정숙이 최근 기침이 심해지고 숨을 몰아쉬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 의자에는 이미 오연수가 서 있었어요.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죄인처럼 굳어 있었지요. 태호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상태가. 현수는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심장이 약해져 있어서 한동안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강한 척하며 버텨온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의사는 가족을 병실로 안내했어요. 정숙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미세하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지는 다가가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차갑고 약해진 감촉에 마음이 무너졌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에 정숙은 조금씩 눈을 떴어요. 처음 보인 사람은 수진이었지요. 정숙은 며느리를 보자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눈빛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너 있었구나. 그 짧은 말만으로도 수지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서로 쌓아온 오해와 상처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찔렀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경이 휠체어에 앉은 채 들어왔어요. 태호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누나가 왜 여기? 미경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정숙 어머니 소식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병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묘한 무게를 띠었어요. 정숙은 미경을 바라보다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미경아, 너도 왔구나. 미경은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마침내 결심하듯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 죄송하지만 저도 알고 싶어요. 미경은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이 있었죠? 미경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지요. 네, 있었어요. 정숙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호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수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아이 지금은?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릴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순간 병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그때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그 애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수진이 급히 정숙을 눌러 안정시키려 했지만 정숙의 감정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정숙의 손등을 덮었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고 제 삶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그때 현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깊고 낮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숙 어르신, 이제는 그만하세요. 정숙은 현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어요. 너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니?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르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때 모두가 힘들었고 누구도 옳은 선택만 할 수 없었어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미워할 시간도 없었어요.
수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 쌓였던 오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지. 수지는 눈물이 고여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오랫동안 가로막던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었어요. 정숙은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나 미경이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하지만 너희 둘레 곁에 있어줘. 수진과 태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얼굴에 작고 약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미움과 죄책감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결심뿐이었어요. 며칠 뒤 병실 창가에는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은 한때 서로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들을 조심스레 비추고 있었지요. 정숙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어요. 수지는 매일같이 병실을 오가며 정숙의 식사와 옷가지를 챙겼고 태호는 회사를 조정해 어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미경도 하루에 한 번씩은 병실을 찾아왔어요. 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정숙을 향한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그동안 너한테 참 많이 못됐지. 수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셨잖아요.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렇다고 내게 괜히 의심하고 상처 주는 말까지 했던 건 잘못이야. 미경이 일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너까지 미워하게 됐어. 수지는 손을 잡아들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외로우셨던 거죠. 그 말에 정숙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 외로웠다. 태호는 바쁘고 너는 나를 어려워했고 나는 그저 나이 들어간다는 게 두렵기만 했어. 그 고백에 수진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비로소 같은 자리에 서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미경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어요.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다들 표정이 밝네요. 수지는 미경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경 씨,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셋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저 미경 씨에게도 미안해요. 제가 몰랐던 일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도 제가 어머니 원망하는 마음으로만 여기를 드나들었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잖아요. 수진 씨도 며느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해돼요. 수지는 그 말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작게 손을 뻗어 미경과 수진의 손을 함께 감쌌어요. 너희 둘, 내가 참 못나게 살아왔지. 그러자 미경이 밝게 웃었어요. 어머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서로 손잡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 말이 정숙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사람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잠시 후 태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밝게 말했어요. 오늘 분위기 좋네. 엄마 얼굴도 많이 밝아졌고
수지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졌네. 태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고 정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아픈 거 다 나으면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여행 가요. 어릴 적에 갔던 바닷가처럼. 정숙은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가자. 이번에는 나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느리게 흘렀어요. 서로를 향해 닫혔던 마음들이 차근차근 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화해의 자리가 누구에게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정숙은 회복 단계에 들어섰고 미경의 병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지만 그녀 또한 마음만은 한층 편안해져 있었어요. 수지는 어느 날 정숙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사람은 마음을 줄 알아야 늦지 않는다. 내가 늦게라도 깨달아 다행이다. 수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지요. 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부터 그들은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어 갔어요. 누구를 원망하며 남은 생을 보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편이 더 따뜻하고 단단한 길이라는 걸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구보다 정숙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었어요. 한때 서로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조차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려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숙은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었어요. 삶이란 결국 늦은 시간에도 배우고 바꿀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그녀는 뒤늦게 그러나 확실히 알게 되었지요. 창밖에는 길게 뻗은 햇살이 병원 복도까지 스며들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 그리고 그 말은 정숙의 마음에도 미경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오래도록 머물렀답니다.